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레이웰 심리 특강, 그동안의 기획 특강으로 8 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인 심리 미술과 창의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2 차에 만났던 김효은입니다. 네. 먼저 플레이웰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연구소에서는 교육과 심리의 중간 지점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과 심리 평가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전문팀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현주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심리 미술과 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 내용은 왜 미술 교육에서 말하는 미술과 심리 미술에서 말하는 미술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자발성이라는 것, 또 우리가 잃어버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술가적인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가 갖고 있는 것 이외에 더 넘어서는 비언어적인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미술 교육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 교육을 받아왔죠. 친근했고 쉽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아동학자인 로엔펠드는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는 창의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일부의 아동이나 뛰어난 몇몇 미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라는 매개체는 이것을 발달시켜 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창의적인 잠재력을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아동학자인 페스탈로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육의 기초는 미술 이외에는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기초가 미술 외에는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아동은 생각하는 법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미술이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두 학자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또 접촉하고 접근해 왔던 미술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심리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융 분석 심리학의 대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상이나 또는 느낌을 통해서 불러들여온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정신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의 심혼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초자연적인 것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미지 안에 그냥 단순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혼이라는 개념은 아주 깊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깊은 층에 있는 심혼과 또 초자연적인 깊은 것들이 이미지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 제가 담당했던 아동과 얘기를 해 보면 그날은 그 아동이 좀 민감하고 긴장된 상태로 치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이야기를 이제 나눕니다. 긴장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작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는 시점에 이렇게 뒤에 있는 심리 치료실 안에 있는 이제 피규어들이 담겨 있는 이 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피규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뭔가 피겨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이 아이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피규어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경험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피규어가 우리한테 말을 먼저 걸어 줬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담아동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소름 끼쳐요. 무서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과학과 증명되어지는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풀이되어지지 않는 그 넘어서는 뭔가 초자연적인 연결고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안에는. 이러한 미술이 이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켜 주고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도권 교육에서 받아왔던 미술 교육이라는 거, 심리 미술이라는 거, 뭔가 심리 미술이라는 게 좀 더 이미지를 좀 자유롭게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가져 보면서 다시 융이 말하는,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융이 말하는 그런 또 다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융은 한 인간이 점점 나이를 먹고 성장해 가면서 성숙에 이르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성숙에 이르는데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내면에 들어있는 깊은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과 평생 동안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개성화라는 개념을 성숙에 이르는 길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융이 말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층에 들어있는 의식되어지지 않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네가 불안정하구나.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압박감에 난처하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면서 툭툭 신호를 보내줍니다. 꿈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의 말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무의식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미술이라는 매개체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하고 사회와 연결되어지게 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데요. 자, 심리미술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좀 전에 융 심리학에서 이야기했던 깊은 층, 우리 내면에 아직은 꺼내 놓지 않고 숨겨져 있는 굉장한 에너지를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심리 미술은 부담감 없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만남을 유도해 냅니다. 어떤 연속성 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그림과 작품들은 공간 안에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간성을 가지면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 안에 무기력하고 위축되고 좀 나약한 그런 우리 자신을 꺼내서 세상과 소통을 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인해서 자존감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는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틀에 굉장히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권 학습을 받으면서 좀 더 좌뇌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다면 미술 활동을 통해서 좌뇌에서 좀 더 우뇌로 옮겨오면서 우뇌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은 전체 뇌의 발달을 촉진시켜 줍니다. 또 나라는 개인에서 벗어나서 우선은 내 앞에 계신 심리미술 치료사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준다는 거죠.
때문에 나아가서 창조성과 몸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에너지도 극대화시켜 줍니다. 자, 어린 시절의 자발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요. 자, 아주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를 하고 있는 꼬마아이가 보이죠? 박스에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아이가 주장하는 어떤 은신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성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타고난 어떤 창조성을 제한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열정적이고 자발성을 뿜뿜 뿜어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창조적으로 세상과 접근을 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저도 저희 집 앞에 밭이나 공사하는 그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제 동생과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벽돌을 부시기도 하고 고춧가루라고 만들기도 하고 나뭇잎 또 쓰레기들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것이 경험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창조적으로 세상에 접근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자발성이라는 선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자라면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술가적인 어떤 본성들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조금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술가적인 본성을 잃어버린 사건을 설명하면서 저희 아들의 예화를 좀 들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6살 정도의 무렵이었을 때 남편과 저와 저희 아들은 실내 아이스링크에 놀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수급의 기량을 갖고 있는 어떤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이 중앙에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엄청난 테크닉과 기술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묘기를 이제 보여줬는데, 저희 6살 먹은 저희 아들이 그 모습을 아주 레이저를 뿜어대면서 지켜봤습니다. 한 30분 이상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우리 같은 그런 헐렁헐렁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스킬을 보여줬던 모습들이 너무나 멋있었기 때문에 압도돼서 입을 벌리면서 구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날 한 2-3 시간 정도 아이스링크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게 아니었는데 저희 아들이 스케치북과 채색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날 자기가 인상 깊게 보았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술성이 높은 작품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오늘 보았던 내용들이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고난도의 스킬을 보여주었던 그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그 여자분의 얼굴 표정, 눈동자, 그리고 그 생생한 감동, 그리고 그것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 이 여자가 보여줬던 그 스케이팅 기술과 몸짓들, 상당히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 아들 안에 예술가적인 어떤 창의성이 있구나.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할 줄 아는구나. 얘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알죠.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그 특별함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무렵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난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 난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렵고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예술가적인 재능이 사장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아주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만들어진 아름다움의 교본과 같은 어떤 틀 안에 '묘사력이 높은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야. 그대로 재현해낼 줄 알아야지. 지금 내 실력과 내 그림으로 가지고는
인정받지 못해. 만들어진 아름다움의 틀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주변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잘 그려야지. 상 받아야지. 기왕이면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압박이 들어옵니다. 점점 우리 안에 타고난 예술가적인 본성은 없어집니다. 예술가적인 본성을 죽여버리게 되는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있었고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는 창조적인 이런 창조성을 우리는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미술 매체 도구인데요. 핸드 풋 페인팅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어떤 상자 안에 끈적끈적한 물감들을 빨간색과 파란색의 물감을 짰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죠. 발과 손 또는 기타 신체 여러 가지 부위들을 그림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전지를 붙여 놓고 마구 찍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유동적인 재료를 가지고 자유로운 경험을 풀어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죠. 음, 상담 과정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 이런 활동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처음에 모래상자 안에 있는 모래를 만지게 했을 때 "어우 나 손톱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손톱에 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어차피 손 씻어야 되는데 저 만지지 않을래요. 접촉에 대한 트라우마가 스트레스가 극심할수록 경직돼 있는 몸을 가지고 와서 접촉하는 것에 대한 아주 두려움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내담자들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점점 이 도구와 이 매체에 친숙하도록 치료사들이 이끌어 줘야 됩니다. 왜? 이러한 표현 방법들은 우리를 경직에서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트라우마 환자나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들을 심리 치료로 들어갈 때에는 이들을 먼저 이완 단계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감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적인 과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법원에서의 내담자는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과 아주 갖가지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돼서 너무너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심리치료실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굳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내주죠. 오감을 깨울 수 있는 과제를 내줍니다. 첫 번째, 눈입니다. 시각적인. 선생님이 봤을 때 뭔가 마음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도구들을 찾으세요. 그림도 좋고요. 또 TV도 좋고 영화도 좋습니다. 뭔가 선생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자극들을 찾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한 어떤 웹툰이스트가 그린 웹툰 그림을 봤을 때 한 주간의 모든 피로와 지친 마음들이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에게 어떤 시각적인 편안함을 풀어주는 그런 도구가 그 웹툰이었던 거죠. 또 듣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음악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게 힐링이 되어지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분명히 좋아하는 음악이 있었잖아요. 찾아오세요. 또 후각입니다. 냄새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초를 좋아하는데 아로마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좀 정돈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냄새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자, 하나, 둘, 세 가지죠.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맛입니다. 미각으로 느끼는 힐링 푸드를 좀 찾아오세요. 저는 수제비거든요. 좀 소박하지만 정말 이 수제비를 먹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맛을 통하여 나를 힐링시켜 주는 것을 찾아오라고 과제를 내줍니다. 자, 오감 중에서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촉감입니다. 터치를 통해서 나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을 해오라고 숙제를 내는데요. 내가 만졌을 때 정말 편안함을 주는 침구류도 괜찮고요. 잠옷도 괜찮고요. 또 애완동물의 털도 괜찮습니다. 내가 쓰다듬었을 때
나에게 힐링을 주는 대상물을 찾아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제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 숙제를 왜 내주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하고 말을 하는 그 내담자의 눈이 한층 생기를 더 띠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와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내담자들을 경직에서 풀어주는 도구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유동적인 그런 매체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뇌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뇌는 언어를 사용할 때 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뇌입니다. 언어를 쓴다, 생각을 정리한다, 체계화시킨다, 조직화시켜서 어떤 틀로 정돈을 한다. 이런 분석적인 뇌의 사용은요, 사실은 우뇌가 아니라 좌뇌입니다. 제가 아까 좀 말실수를 했는데요. 우뇌를 설명하기 위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많았기 때문에 우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뇌는 좌뇌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뇌를 좀 더 자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강력한 미술 매개체로서 점토가 있습니다. 이 점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제가 대학원 시절에 우리는 그 심리 미술에 대해서 매체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준비를 해 오는 어떤 도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잡지책과 뭐 그림 그리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를 담당을 했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로 전문 도예가들이 쓰는 그런 점토를 도자기 만드는 점토를 구비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점토를 가지고 집단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점토가 우리 집단원들한테 어떤 매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 점토를 산산이 조각조각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껏 쓰레기통에다 그것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점토는 이상하게 우리의 감정적이거나 어떤 깊이 들어 있었던 경험들을 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폭넓은 흥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촉감을 통해서 이 점토를 계속 주무르면서 뭔가를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온갖 종류의 추억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토 작업 상당히 대단한 경험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자, 다시 심리 미술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심리 미술은 뭐예요? 미술 교육하고 뭐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심리 미술은 전문적으로 미술, 치료에 대해서 공부한 심리 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 치료사 앞에 약간은 부적응 상태와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담자가 만납니다. 치료사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미술 매개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시키고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좀 풀어주면서 적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끌어내주는 그러한 미술적인 도움이 심리 미술이라는 접근을 통하여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술은 언어는 좌뇌라고 했죠. 좌뇌에 편중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어가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게 미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언어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어린 시절로 내려가서 그것을 표현하게 해 주기도 하고요. 안전한 퇴행이죠. 그리고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불확실하게 잘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미술 활동을 하면서 구체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다 풀어지지 않은 뭔가가 있어, 우리 안에. 근데 이 미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불충분한 것들이 보상적으로 채워지고 메꾸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걸까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머스트의 감옥에 갇혀 있고 선입관의 감옥에 갇혀 있고 틀이라는 완성해야 되는 어떤 틀, 사회가 요구하는 정답. 그래서 너무 많은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고정관념, 선입관, 너무 많은 생각들에 우리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를 꺼내 줍니다. 해방을 시켜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미술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 건강에 분명한 것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도 상징이죠. 사회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소통의 도구죠. 그런데 미술은 또 다른 더 넘어서는 어떤 상징이며 언어를 알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언어하고는 다른데 미술이라는 매체는 접근하기도 쉽고 뭔가 표현하기도 쉬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로는 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포장하려고 하고 말로는 뭔가 굉장히 정돈되게 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좌뇌를 사용하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술을 통한 표현은 우뇌를 풀어내 주면서 좀 더 솔직하게 감정 표현과 접촉하게 해 준다는 거죠. 이런 시각 언어로서의 미술의 기능이 상당히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언어 이전에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랜 예전의 어떤 벽화라든지 또 남아있는 어떤 유물들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부터 어떤 '미술이라는 도구가 있었구나. 이 표현 방식이 있었구나. 소통하는 방식이 있었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미술이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도 증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심리미술적인 표현은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으로 나를 좀 가리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저항감, 방어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경감시켜 주고 깊이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나의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을 탐구하게 해 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과 적대적인 감정까지도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이것을 배출해 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승화시켜 줍니다. 자, 심리미술은 언어를 넘어선 비언어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으로서 무언가 상당히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쉽게 도와주는 매체인 것을 우리는 계속 느끼게 됩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인 칙센미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창조성이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성은 그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수반하고 있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칙센미아이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거나 모자라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누구나가 다 우리 안에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우리는 정말로 감각적인 것으로 세상을 배워가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하고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빨아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풀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회가 요구하는 일차원적인 올바른 하나의 정답만을 찾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자꾸 억압하고 숨겨 놓고 눌러 놓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테크놀로지가 광의의 뜻이 아니라 얼마나 협소한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자 합니다. 테크놀로지의 앞쪽에 테크는 기술, 기계적인 것을 나타내고요. 뒤에 러지는 논리, 이론, 그리고 나아가서 담론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의논되어져서 깊이 있게 접근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 기계와 기술을 사용해서 깊이 있는 층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예술과 기술도 결합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만 강조하는 어떤 이분화된 협의의 개념이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소통할 수 있고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학문을 넘어선 초학파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까지 이룰 수 있는 담론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광의의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의식, 사고와 감정, 머무는 그런 것들, 좌뇌적인 거죠. 굉장히 거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 그리고 신체를 활용해서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 더 나아가서 직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직관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영매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MBTI에서 보여주는 어떤 직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빠르게.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빠르게 몸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층, 그리고 좌뇌와 우뇌, 토 통합해서 전체적인 뇌의 사용, 의식과 무의식의 조합,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테크와 러지가 결합되어 있는 테크놀로지로서의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 이르게 되는 광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새롭고 서로서로 소통했을 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서 지금의 현실을 더 건강하게 비추어서 나아가게 하는, 창조성으로 이르게 하는, 그리고 창조성에서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게 그렇게 지금 한 측면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테크놀로적인 광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미술은 뭘까? 그렇구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구나. 아이들은 어른만큼 정교하게 아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어떤 심리 미술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구나. 또 아동학 안에 들어있는 정서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트라우마, 학대 같은 것들을 겪은 아동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이 미술 활동이 액티비티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아동이 보여주는 그림은 아동 자신을 나타내는데 언어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이 그림에 완전히 몰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미술 선생님은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몰입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7살짜리 남자아이가 표현한 폭포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보적인 미술치료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색만 사용했어. 굉장히 이 아이는 불안한가 봐. 그리고 이 연필의 선 봐. 너무 강력한 힘으로 지금 강하고 충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권위자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왜 해가 나왔지? 하여튼 맹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맹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7살짜리 남자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7살짜리 남자아이들은요. 흑백의 선을 더 선호해요.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7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컬러가 있는 색감보다는 흑백의 색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폭포를 관찰하고 나서 그걸 그렸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물들이 만나서 강력하게 흐르는 그 폭포를 재미있게 표현한 이 아이만의 창의적인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초보 치료사 선생님은 다른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잠수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것을 굉장히 거친 표현이라든지 길고 뾰족뾰족한 선이라든지 단순화시켜서 되게 극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리미술을 하면서 치료사 선생님이 개입해 줍니다. 우리 좀 더 다양하게 선을 넣어 볼까? 색을 넣어 볼까? 색깔을 집어넣어 볼까? 좀 더 묘사해 볼까? 이렇게 아이들을 자극하면서 충동적이고 산만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을 상당히 정교하고 아기자기한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산만함과 충동성이 완화되어지고
편안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가 문제일까요? 어른들한테. 뭐가 문제일까요? 어른들은 아동의 그림을 해석할 때 그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보다는 상당히 비판의 눈이 좌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 속의 이 그림은 모자가 아니잖아요.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이었잖아요. 아동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과 상상력, 규칙이 없는 무규칙성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좌뇌에 편중돼 있습니다. 자, 미술 작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 미술을 할 때 아동이 언어로 정교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술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러티브,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내러티브라는 개념은요, 사실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자,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림도 중요하지만 심리미술 시간에 나누는 내러티브적인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이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 어린이집이나 또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림이라는 매체는 상당히 아동과 성인이 소통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림의 내용의 질과 또 선생님과의 내러티브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동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왜? 왜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선생님들은 아동들이 좀 더 그림과 가깝고 친숙하면서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착해서 아동이 보이는 어떤 대화와 또 자기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아동이 보이는 반응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엮어서 이 아이를 탐색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러티브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동이 표현한 그림과 또 언어, 전체적인 통합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선생님과 아동은 소통을 하고 선생님은 아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는 감정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위해서 이 심리미술 선생님들은 아동이 완전히 그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동이 정말로 내면 안에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던 감정들을 미술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 잘 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보내게 되면 그날 아이는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 복잡하고 조금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뭔가 어려운 걸 끄집어낸 거는 같은데 자기 안에 접촉이 되어지지 않은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일주일을 보낸 후에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극화된 표현을 한 그런 아동에게 "야, 선생님이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너를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굉장히 열심히 이 작품을 용기 있게 표현한 것 같아.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좀 더 긍정적인 경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이걸 그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니? 선생님은 네가 상당히 용기 있다고 생각했거든. 너는 어땠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림 그리는 과정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동과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자,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선생님, 또 아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선생님, 심리 미술을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심리 미술 초보자 선생님이라든지
잘 미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과연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죠. 얘기해도 이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림 자체가 우리들한테도 어려워요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나요? 네,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언어가 아직 정교하지 않고 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은 굉장히 훌륭하고 정교한 매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과 아이가 하는 말에 좀 더 치중하나요? 작품에 더 치중하나요? 모르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풀어야 되니깐요. 그쵸.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미술 작품 자체와 아동이 내러티브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아동의 내면의 세계도 같이 통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둘 다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심리미술을 하는 치료 시간은 40-5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부모 상담이 10 분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아이가 정말로 시간이 다 되도록 계속 질질질질 시간을 끌면서 그림만 그려대고 있는데 이게 상담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미술 작품을 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간을 상담학적인 어떤 내러티브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심리미술 선생님이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죠. 자, 치료사 선생님들은 좀 갖춰야 되는 어느 정도의 소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몸이 좀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 상태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너무나 크고 거센 아픔을 표현해내는 내담자를 만나는 게 상당히 힘든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도 표현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엮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미술 도구, 비싼 재료, 이러한 것들로 완벽한 표현이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원 활용을 해서 생각보다 깊이 있는 표현들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원 활용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치료사 자체가 심리미술 경험을 경험해서 머리로만 배운 책 하나만 읽고 단순 무식하게 '이게 정답이야.'라고 주장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고 스스로가 임상 체험도 해 보고 또 자기도 미술 치료를 받아본 사람이 이렇게 심리미술 경험을 할 수 있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내담자를 잘 이해하면서 안전하게 내담자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관심 중요하고요.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적인 인격체로서 아동을 존중하려는 마음 중요하고요. 전문가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소크라테스식의 질문법, 내러티브적인 안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흐름을 깨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아동이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는 실수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전문화된 어떤 소양도 필요합니다. 자, 아동에게 아동이 표현해낸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과 아동이 나타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동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그 이벤트,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과정 자체에서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과정 중심적인 시간이 하나가 목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평가적인 도구로서 아동이 경험한 사건과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동의 생각, 느낌, 감정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해서 아동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돌려줄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목적. 이 크게 두 가지의 과정에서 얻는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평가에서 얻는 아동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화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림에 대한 정보가 아까 초보 심리미술 선생님이 겪기 쉬운 그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아이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요. 다 마친
완성해낸 어떤 그림 작품, 표현이 끝난 그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깊이 있는 것들을 건드려서 무의식적인 것들을 표현을 해냈는데 이것과 만나서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대화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3세 남자아이가 그린 한 손에는 망치와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나쁜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제목이 무엇이니 좋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좌뇌를 많이 사용한 고학년의 아동들은 제목을 붙이는 작업이 쉬울 수 있습니다. 이미 좌뇌를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요. 근데 우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층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제목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틀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내면, 더 깊숙이 그 너머에 있는 트라우마까지 건드리면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좀 더 소크라테스적인 기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적어 놨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말할 수 있으면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직접 이 아이한테 한번 질문해 봐도 되겠니? 어떤 답을 해 줄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자기에게서 좀 떨어져서 그림 속에 있는 대상과 대상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 내면에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 아동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개구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림 속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어떤 주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 당시의 발달 수준에 있는 이 아이에게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개구리는 알에서 올챙이가 됐다가 성충으로 나아가죠. 알과 올챙이 시절을 겪어서 성인 개구리가 되는데 이 개구리가 되기까지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어떤 준비 과정에 대한 그런 상징은 사춘기에 이르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유아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요런 상징성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개구리 또는 뱀, 용 이런 어떤 변형을 통해서 성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성 있는 동물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동도 이런 개구리들이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뭔가 '변화의 시기를 갖고 있구나. 지금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미술 표현을 한번 볼까요? 보호 공간을 점토로 표현을 해 봤는데 깊이 있는 내면을 건드리는 점토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보호 공간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아동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아동기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으로 쭉 내려가서 들어가면서 만나면서 자기 안에 행복하고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없는 편안한 시기의 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감정을 만남으로써 받아들이게 되고 편안한 감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와 안전한 공간에 아이가 들어있는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보여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미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꿈을 떠올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건데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림, 입을 벌리고 있는 그림까지 이 세 가지 그림들은 꿈속에서 본 내용인데요. 마지막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이 장면이 꿈에서 나타나지 않은 치료사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이르게 하는 그런 발전적인 그림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꾼 꿈입니다. 꿈속에 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밖에서 너무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좋은 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정형화된 틀에서만 보여주다 보니까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자꾸 건드린다 그랬죠. 꿈에 나옵니다. 야수로서 꿈에 나오는 모든 대상물들은 전부 자기의 부분 인격이거든요. 이 사자도 그 사람입니다. 왜
왜 이렇게 야수와 같은 사자가 꿈속에 나와서 방 안을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돌아다니는지 압도돼서 막 입을 벌리면서 놀라고 있죠.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기운까지 느끼면서 완전히 '나 잡아먹히겠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꿈속에서 사자가 얘기합니다. "야, 나 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야수성이야. 왜 이렇게 자꾸 숨겨 놓기만 해. 너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 좀 해. 표현해.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해 봐." 라고 사자가 꿈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사와의 내러티브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표현하지 못하고 숨겨 놓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고 '아, 나 되게 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표현을 안 하고 자꾸만 숨기는 사람이구나. 인제는 나도 쪼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안 그러면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를 만나죠. 마지막 그림이 자기 안에 야수성인 사자를 쓰다듬어 주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 이제 좀 표현할래요. 개방적으로 좀 얘기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좀 통해서 좀 나도 그만 나를 숨겨야겠어요.'라고 치료적인 접근을 하게 되죠. 재밌는 어 미술 방법적인 것이고요. 이번에 나만의 상자라는 미술 활동은요. 상자 안에는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을 표현하게 하고 상자 바깥쪽에는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을 꾸미게 하는 그런 미술 활동입니다.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다른 사람 시선에 얼마나 예민하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얼마나 갇혀서 사는지 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자신을 굉장히 격화시키고 있네요.' 이 나만의 상자라는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작품인데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요, 역시 저도 꿈에서 그린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 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다닙니다. 또 가면 속에 어떤 가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대한 물줄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라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은 소극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속에 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차. 나도 이제 좀 말을 해야 되는구나.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발 탈바가지 좀 이 페르소나에 갇혀서 진정한 내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어 정말 부분 인격 요즘에 뭐라고 하죠?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부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여지잖아요. 제발 부캐로 나를 쓰지 말고 진정한 좀 나의 모습을 사람들 안에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좀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치료사는요. steer 붙잡아 줘야 되죠.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좀 더 격려해 주고 갖고 있는 기억들이 긍정적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도록 도구와 기회를 통해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아동의 그림에는 아동 자체에 갖고 있는 아동들의 생각과 느낌과 환상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그림을 그리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과 아동이 서로 상호작용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성을 꺼내고 촉진하고 또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이르도록 심리미술의 여정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미술 치료와 집단 미술 치료는 또 어떻게 차이점을 보이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개별 미술 치료는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심리미술 선생님과 내담아동이 만나게 되죠. 아주 밀도가 깊은,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라든지 노인들, 또 재소자들, 시설 아동들, 고아원이나 보호관찰소 같이 또는 신혼부부나 어떤 특수한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동 청소년, 대학생 이런 여러 가지 그 군집들을 통해서 집단 미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개인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집단 미술의 장점입니다. 즉 개인이라는 어떤 틀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내가 이 미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표현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집단 미술 시간에 나누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단 안에서는 상당히 역동적인 경험들이 오고 갑니다. 격렬한 싸움도 일어납니다. 내공이 뛰어난 그런 집단 리더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싸우게 둡니다. 그리고 진짜 서로가 해야 하는 말들을 꺼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의 리더자의 역할은 상당히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왜? 전체 집단원들의 역동성을 하나로 꿰어서 중요한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단 미술 치료는 개인 미술 치료보다는 좀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역동성이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 생태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들도 안전하게 포용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좀 더 관계성이 발달한 에로스적인 측면이 우세합니다. 남자들은 좌뇌나 로고스적인 측면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는 에로스적인 관계적인 측면과 로고스적인 좌뇌적인 어떤 체계화된 그런 것들이 모두 통합돼서 하나가 돼서 사용할 줄 아는 전뇌를 사용할 줄 아는 창의적인 그런 경험들을 좀 더 풀어가면서 이 세상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될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 집단 체험들에 대한 그림들은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오늘 나누는 그런 모든 작품들은 내담 아동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미술의 작품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다른 상담 과정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작품들 접근하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그 시간 안에서만 공유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또는 밖으로 외부로 흘러내리게 해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상처가 깊은 예민하고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은 자기의 작품, 자기의 깊은 층을 드러내서 표현해낸 자기의 깊은 대화, 무의식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외부에 공유되어지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할 것은 내담자들의 작품도 보호해야 한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좌뇌와 창조적인 우뇌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오늘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채널을 추가하면 심리교육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숙련된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심리검사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능력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자녀들의 속마음도 종합심리평가를 통해서 아이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진로 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플레이웰 심리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심리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플레이웰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연구소에서 깊이 있고 따스한 경력의 임상심리사와 심리상담사가 심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8강 심리미술과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어서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기획특강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과 좋은 경험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 감사드립니다.